수백억 원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처음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당원을 개정할지 전 당원 투표에 붙이기로 했는데 야권에서는 약속 파기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각종 모임과 사우나, 학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새 환자가 이틀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신천지 사태로 홍역을 치른 대구에선 교회 관련 집단 감염이 또 발생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한 사실이 드러난 MBN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엽니다. 일정 기간 영업정지나 이보다 강한 승인 취소 처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또 이슬람교도의 흉기 테러로 적어도 3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중학교 교사가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진 청년에게 참수당한 지 채 2주도 안 돼 발생한 것이어서 프랑스 사회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까지 쌀쌀하겠지만 낮부터 기온이 어제보다 2도에서 3도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이번보다 더 강한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여러분, 도곡당이 어떠다고요? BBK가 어떠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당선인이 다수 운영 및 주요 업무 처리 과정에 개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피고인은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 원에 처한다. 82억 7,070만 3,643원을 추징한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과 규정들이 완전히 무시된 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소환한 뒤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수백억 원대 다스 회사 돈을 빼돌리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네, 이 전 대통령 측은 헌법 정신을 무시한 졸속 재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4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6개월 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17년의 실형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뇌물과 횡령 등에 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죄로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액은 모두 252억 원에 이릅니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신 내줬다는 뇌물 혐의도 2심에서 늘어난 액수를 합쳐 89억 원이 최종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뇌물 10만 달러, 우리 돈 1억 1천여만 원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뇌물 일부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도 유지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상고이유서를 내고 주심 대법관이 결정된 지 6개월 만에 대법 판결이 선고됐다며 헌법 정신을 무시한 졸속 재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말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또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과 규정들이 완전히 무시된 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지만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10년 넘게 이어진 다스 실소유주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졸속 재판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이 전 대통령의 언급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대통령에게 그 돈이 전달됐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3자에게 전달되었는데 그것을 대통령이 지시했거나 대통령이 알았다는 내용일 뿐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걸 충분한 동기가 있는지를 변호인이 충분히 소명을 했습니다. 그런 자들의 말만 믿고 지금 가서 대통령께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대통령께서도 참담하게 끝이 없으실 겁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변호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재심 등의 모든 수단을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자택 앞은 취재진과 경비 인력들이 모여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자택에서 대기 중인 이 전 대통령은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일정을 미루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 재수감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실형 확정 소식에 자택 앞에는 많은 취재진이 모여들었습니다. 경비 인력들이 집 앞을 지켰고 측근들이 속속 도착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지지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1인 방송을 진행하는 일부 시민이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가만두지 않는다. 자택에 머무르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측근을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법치가 무너졌고 대법원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며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형이 확정되면서 이 전 대통령은 조만간 재수감 절차를 밟게 됩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 형 집행 대상자의 소환 시기는 소환 통보를 한 그 다음 날 일과 시간 내로 돼 있습니다. 다만 형 집행 대상자가 연기를 요청하면 사유가 있을 때 3일 한도 내에서 연기가 허가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 측은 병원 진찰을 받고 있고 약 처방도 받아야 한다며 다음 주 월요일로 일정을 조율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다음 주 월요일 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소환한 뒤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구속과 석방을 반복했는데 실제 수감 기간은 1년이 채 안 됩니다. 확정 선고받은 형기를 다 채우려면 앞으로 16년 정도 더 수감 생활을 해야 합니다. 2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가 6일 만에 구속 집행 정지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형이 확정되면서 8달 만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일제히 진실이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말을 아꼈는데요. 각 당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특검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이가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한탄스러울 지경입니다. 개개인의 잘잘못 여부를 떠나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 체계에서 싹 트지 않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SNS를 통해 이번 사건은 지난 2007년 법 집행이 공정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사건이라며 왜 지금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또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가 실현되기까지 13년이 걸렸다면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개혁의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당원을 개정할지 전 당원 투표에 붙이기로 했는데요. 야권에서는 염치 없는 약속 파기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이 공당의 책임이라며 후보를 내지 않으면 오히려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궐선거 후보와 관련한 첫 공식 입장입니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판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당원에 따르면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 민주당은 후보를 낼 수 없습니다. 당 소속 단체장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후보를 추천하지 않도록 했는데 내년 보궐선거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 같은 당원을 개정할지 전당원 투표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말 투표 결과 찬성 의견이 많으면 다음 주 중에 당원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전당원 투표는 내년 재보선에서 후보를 내기 위해 당원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당원들의 의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원들이 공천에 찬성할 게 뻔하니 투표에 붙이는 것 아니냐며 염치 없는 약속 파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동시에 자당 후보들의 성비위, 갑질 같은 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시민평가단을 설치하기로 하는 등 재보궐선거 준비에 속도를 냈습니다. 원래 자기네들이 당한 당규에 자책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또 약속을 파기한 거죠. 민주당의 결정에 정의당은 책임 정치와 절연하는 꼼수라고, 국민의당은 선거에 발단이 된 성추행 사건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사실상 후보 공천 방침을 밝히면서 정치권에서는 내년 4월 재보선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후보를 내더라도 내년 선거 국면에서 후보 공천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얼마나 얻느냐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0시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의원이 어제 잦은 출두 의사를 밝힌 만큼 검찰이 바로 신병 확보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지방검찰청 순회를 재개하면서 일선 검사들 격려에 나섰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자신을 공개 비판한 검사의 비위 의혹 관련 기사를 SNS에 올리면서 검찰 개혁만이 답이라고 강조해 갈등이 더욱 격화하고 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고검과 지검을 방문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멈췄던 지방검찰청 순회를 8달 만에 다시 시작한 겁니다. 대검찰청은 검경수사권 조정 등 내년부터 시행되는 검찰 개혁 사항에 대해 의견 수렴을 위한 방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도 과거에 근무를 했고 우리 대전검찰 가족들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총장으로서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또 좀 등도 두들겨주고 이렇게 하려고 온 거니까. 다만 추미애 장관의 잇따른 감찰 지시로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현장 검사들과의 접촉을 재개한 배경을 두고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남일 대전고검장은 대검 차장을 지냈고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최근 추미애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옵티머스 무혐의 사건을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제주를 찾아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유기관 개소식에 참석한 추미애 장관은 민감한 현안에 관한 질문엔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재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 또 조만간 또 그런 해법을 찾아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SNS에선 자신을 공개 비판했던 평검사를 겨냥했습니다. 해당 검사의 비위 의혹에 관한 기사를 올리면서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추 장관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검찰 내부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법무부가 소속 검찰청과 상의도 없이 일선 검사를 감찰관실로 차출한 걸 두고
박근혜 정부 인사농단 같다고 꼬집는가 하면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로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게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추미애 장관 지시로 법무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채널A 사건 기록을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감찰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도 한층 높아지면서 검찰 내 반발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74살 최모 씨 측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어제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씨 측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데만 사용하겠다는 전 동업자 안모 씨의 거짓말에 속아 작성한 것이라며 사문서 위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 변호인은 통장 잔고 증명서를 계약금 반환 소송에 사용하겠다고 공모하거나 행사한 사실은 없다며 명의신탁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형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어제 관련 부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윤우진 전 세무서장 피고발 사건 관련해 영등포 세무서와 중부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영등포 세무서는 윤 전 서장이 지난 2010년 서장으로 근무한 곳으로 윤 전 서장은 당시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70주 연속 올랐는데요. 저금리 장기화와 새 임대차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서울과 수도권 공급 계획의 속도를 내는 것 외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18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짜리 전세가 15억 2천만 원에 재계약됐습니다. 열흘 뒤 신규 전세 계약은 18억 원. 전 월세 상한제 등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재계약은 이전 계약 수준에서 체결됐지만 신규 계약은 시세가 반영돼 3억 원 가까이 더 비싸진 겁니다. 지금 기존 세입자들은 재계약 당연히 하셨고 주인이 들어오면서 할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세입자들 때문에 지금 물건을 찾는다고 하지만 물건이 너무 귀해졌고요. 그다음에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폭등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시행과 저금리 장기화로 전세값은 그야말로 거침없이 오르고 있는 상황.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일주일 전보다 0.1%나 올랐습니다. 무려 70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특히 송파와 서초, 강남구 등 전통적 강세 지역이 전세값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에다 청약 대기 수요 증가 등으로 매물 부족이 이어지고 내년 새학기를 앞두고 학군 수요까지 겹쳐 전세값 상승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단기간에 전세난을 해소할 뾰족한 묘수를 찾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제도가 결부되면서 전세 시장에 머무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집값과의 격차가 여전히 커서 매매 전환으로 유도하기도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이 최근 전세난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며 기존 서울 수도권 공급 계획을 서두르고 중산층 공공임대 정책 등의 속도를 내 전세 수요를 흡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정말로 집보다 집이었을까요? 다주택 논란으로 청와대를 떠난 전직 비서관들의 주택 가격이 화제입니다. 정부 공직자윤리비가 오늘 전현직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사항을 내놓았는데요. 청와대 재직 당시 서울 송파구와 세종시에 아파트를 2채를 보유해 처분 권고를 받았다가 7월 부동산 처분 대신 퇴직을 선택한 조성재 전 고용노동비서관의 경우 이 서울 방이동 아파트가 직전 신고 시점인 지난해 말부터 7개월 사이 무려 2억 5천만 원이 넘게 올랐습니다. 역시 다주택자로 잠실 아파트 매각신용 논란에 휩싸여 청와대를 떠났던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이번 공개 대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그 역시 집을 팔지 않았다면 잠실 집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특수를 누리며 역시 수개월 사이
수억 원의 차익을 올렸을 거란 분석입니다. 전현직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의 아파트 평균 신고액이 시세의 55%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이 총리실 전현직 고위공직자 3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부동산 재산 평균 신고액은 7억 2천만 원으로 실거래가보다 5억 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조사 대상 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한 채의 가격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평균 5억 원 올랐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지난 밤사이 경기 북부 지역의 경찰이 일제히 음주운전 단속에 나섰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단속 사실이 미리 예고됐는데도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단속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목요일 밤 경기도 고양시의 한 대로변에 음주 단속 안내판이 세워졌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가을철 차량 이동량이 늘면서 음주운전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돼 경찰이 일제 단속에 나선 겁니다. 불시 단속이 아니고 전날 언론 보도로 미리 단속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적발된 운전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소주 얼마나 드셨어요? 제 잘못입니다. 네, 제 잘못이에요. 다른 거는 뭐 할 말이 없네요. 술은 마셨지만 가까스로 면허 정지를 면하고 훈방 조치된 운전자들도 있었습니다. 0.06 한번 지났어요. 혼자이라도 드시면 운전하시면 안 돼요. 맥주만 마셔요. 코로나19 때문에 달라진 단속 방식으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감염 우려를 줄이기 위해 차량 안에 비접촉 탐지기를 넣은 뒤 알코올 성분이 감지되면 따로 음주 측정을 하는데 손 소독제나 워셔에게도 비접촉 탐지기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감지가 된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랬으면은 그걸 참고를 해서 서로 얘기를 해야지. 손 소독제 언제 하셨어요? 언제 지금 장례식장에서 지금 왔어요. 지금 한 5분이나 10분? 알겠습니다. 이날 경기도 북부 지역의 12개 경찰서가 곳곳에서 2시간 동안 실시한 일제 단속 결과 모두 13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이 가운데 6명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매일같이 장소를 옮겨가며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 음주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안전을 위하여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킨 배달 가던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 사고처럼 경종을 울리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느슨한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종합편성채널 출범 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한 사실이 드러난 MBN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가 오늘 결정될 전망입니다. 일정 기간 영업 정지나 이보다 강한 승인 취소 처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방통위원들의 의견 또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염혜영 기자입니다. 방통위 전체 회의에 나온 매경미디어그룹 장대환 회장은 MBN 출범 당시 편법 자본금 충당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자본금보다 560억 원이 부족해서 임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회사 주식을 사는 방법을 썼다는 겁니다. 이를 감추기 위해 앞선 2차례의 재승인 과정에서도 분식회계를 통한 허위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돼 있습니다. 방송법상 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을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 광고 중단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행정처분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에는 MBN 재승인 심사도 예정돼 있는 만큼 더는 미루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미 위법 사실이 드러난 만큼 방통위는 일정 기간 영업 정지, 더 나아가 승인 취소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안에 다 끝나게 되나요?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원칙대로 엄정하게 법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법에 따라 하겠습니다. 예. 방통위의 결정을 앞두고 MBN은 대국민 사과 성명을 내고 장승준 공동대표가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언론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승인 취소 요구 또한 만만치 않아서 방통위가 막판까지 처벌 수위를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프랑스에서 또 이슬람교도의 흉기 테러로 최소 3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네, 이번 흉기 테러는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던 중학교 교사가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진 청년에게 참수당한 지 채 2주도 안 돼 발생한 것이어서 프랑스 사회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박철원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29일 오전 9시 10분쯤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 니스의 노틀담 성당에서 잇따라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보다 10분 전인 9시쯤 이곳에서 흉기 테러가 벌어졌고 즉각 용의자 검거에 나선 경찰의 발포였습니다. 흉기 테러로 성당 관리인을 포함해 여성 2명과 남성 1명이 목이 베이거나 심하게 찔려 숨졌습니다. 부상자도 여러 명 나왔습니다. 지난 16일 파리의 한 중학교 교사가 이슬람 극단주의 청년에게 참수당한 지 2주도 채 안 돼 또다시 일어난 참극에 프랑스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À la télévision que notre sacristain a été assassiné, tué. C'est un choc. Je l'imagine, je le vois toujours.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된 뒤에도 아랍어로 신은 위대하다고 계속 외쳤다고 전해지면서 종교적 신념에 의한 테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Correspond aux moyens utilisés par ce professeur courageux de Conflans-Sainte-Honorine, Samuel Paty. 프랑스 정부는 민간인에 대한 야만적이며 비열한 공격이라고 규탄하고 테러 대응 수위를 최고 단계로 올리면서 즉각 수사에 나섰습니다. J'ai d'ores et déjà décidé de porter le plan Vigipirate au niveau urgence attentat sur l'ensemble du territoire national. 니스에서 흉기 테러가 일어난 직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40대 남성이 프랑스 영사관 경비원에게 흉기 공격을 하다 체포됐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은 사우디 내 자국민에게 최고의 경계 상태 유지를 권고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 니스의 성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용의자가 이탈리아를 거쳐 프랑스로 건너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탈리아 경찰이 현지 시각 29일 튀니지 국적의 남성으로 신원이 파악된 용의자가 지난달 말 최남단 람페두사 섬에 도착했으며 이달 초 프랑스로 건너갔다는 현지 보도 내용을 확인했다고 안사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람페두사 섬은 서울 여의도의 6배가 조금 넘는 크기에 주민 5천여 명이 거주하는 작은 섬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다시 한번 프랑스가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았지만 절대 굴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테러 예방을 위해 배치하는 군 병력을 기존 3,000명에서 7,000명으로 늘려 성당과 같은 종교시설과 학교의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청이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 니스의 성당에서 발생한 흉기 테러를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규탄했습니다. 마테오 브루니 교황청 대변인은 이번 공격은 주님의 거처인 사랑과 위안의 장소에 죽음의 씨를 뿌렸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찾아온 고통의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니 대변인은 교황이 희생자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폭력을 멈추고 서로를 형제 자매로 다시 응시하기를, 프랑스 국민이 단합해 선으로 악과 싸우기를 아울러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도 프랑스 니스에서 발생한 흉기 테러를 악랄한 공격이라고 표현하며 규탄했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허리케인 제타가 미국 남동부 해안을 핥히고 내륙으로 북상하면서 최소 3명이 숨지고 6개 주 250만 가구에서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간 2일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55살 남성이 강풍에 끊어진 전기선에 감전돼 사망한 것을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3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최고 시속 175km의 강풍으로 남동부 해안 곳곳에서 전봇대가 쓰러졌고 뿌리째 뽑힌 나무의 전선이 끊어지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베트남 중부지방을 강타한 태풍 몰라베로 9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태풍 몰라베가 어제 다낭 남쪽으로 상륙하면서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 꽝남성의 마을 3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19명이 숨지고 45명이 실종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인근 성에서도 주택 붕괴 등으로 4명이 목숨을 잃었고 어선 2척이 침몰해 선원 26명이 실종됐고 이 가운데 12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WTO 사무총장 선거가 그야말로 안개 속입니다. 회원국 뜻을 물은 결과 나이지리아 후보가 앞섰지만 미국이 공개적으로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혀서 막판 판 뒤집기가 가능할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WTO 회원국의 선택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로 기울었습니다. 선호도 조사에서 더 많은 표를 얻은 오콘조 이웰라 후보는 중국과 일본, 유럽, 아프리카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공식 성명을 통해 유명희 본부장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유 본부장이 모든 기량을 갖췄다면서 WTO는 중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이지리아 후보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권 행사입니다. One delegation could not support the candidacy of Dr. Ngozi and said they would continue to support South Korean Minister Yu. That delegation wa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TO 사무총장은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유리하지만 모든 회원국의 합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결정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미국 대선도 또 다른 변수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중 대치 상황이 WTO 사무총장 선임 과정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현 상황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WTO는 다음 달 9일 특별 일반이사회를 열고 차기 사무총장을 승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일본 도쿄 신주쿠 구청이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해달라는 서한을 소녀상이 설치된 독일 미테구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독일 미테구와 우호도시 결연을 맺은 도쿄 신주쿠 구청이 구청장 명의로 두 도시의 우호를 위해 유익한 결론을 기대한다며 사실상 소녀상 철거를 촉구하는 서한을 지난 21일 미테구에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미국행 발언과 외교 안보당국자의 연이은 미국행을 외세에 의존하는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는 정상 간 축전을 주고받으며 북중 친선을 과시하는 이중적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사실상 총괄해온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미국 방문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특히 남북 관계는 남북만이 아닌 미국 등 주변국과 풀어야 할 문제라는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남북 관계나 북한의 핵 협상이 시작된 것도 폼페이오 장관이 CIA 부장으로 있을 때부터 우리와 긴밀하게 협의한 가운데 계속되어 온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서 실장의 미국행은 더러움을 뜻하는 구접스럽다. 그의 발언은 얼빠진 나발, 남북 공동선언에 대한 배신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남북 관계를 국제관계의 종속물로 격화시킨 망언이란 겁니다. 앞서 북한 선전 매체 메아리도 서욱 국방장관과 최종권 외교차관 등 고위 당국자들의 이딴 미국 방문을 외세에 의존하는 쓸개 빠진 추태라고 조롱했습니다. 한동안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온 북한이 미 대선을 앞두고 한미 간 밀착 움직임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미 대선 결과와 그 이후의 한미 관계, 특히 한미 간 대북 정책 공조 등의 촉구를 곤두세우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합니다. 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잇따라 친서를 교환하며 북중 우호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의 축전에 대한 답전에서 세계적 대변화 속에 북한과 지역 평화 발전을 추진할 뜻을 밝히면서 대북 제재 속에 경제 협력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합동참모본부가 연례 시행하는 호국 훈련에 대해 도발이자 대결 망동이라고 비판하고 나서서 군 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미국 대선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곳이 경합주 가운데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걸려있는 플로리다입니다. 네, 지난 2016년 대선은 1.2%포인트 차이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지만 이번엔 1%포인트 차이도 안 돼서 양측 후보가 동시에 출격해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6개 경합주 가운데 가장 많은 29명의 선거인단이 걸려있는 플로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를 내주면 나머지 5개 경합주 모두를 이겨야 승리가 가능한 만큼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주소지를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옮기고 사전 투표를 하는 이벤트까지 펼쳤습니다. I voted for a guy named Trump. 틈만 나면 현장 유세에 나선 영향인지 그동안 밀렸던 여론조사가 지난 27일에는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처음으로 0.4%포인트 이기기도 했습니다. 엿새 만에 영부인까지 동행해 최대 도시 템파에서 또 현장 유세에 나섰습니다. President Trump chooses to move this country forward. This country deserves a president with proven results, not empty words and promises. 조 바이든 후보로서도 개표가 빨리 되는 플로리다를 이기면 이른바 게임이 끝나는 셈이어서 공을 들이긴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녀간 템파를 포함해 두 곳에서 현장 유세에 나설 정도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e heart and soul of this country is at stake. Right here in Florida. It's up to you. You hold the key. If Florida goes blue, it's over. It's over. 광고비도 배 이상 쏟아붓고 히스패닉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뒤집을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또 2번이나 승리를 경험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투입하는 것도 마다치 않았습니다. Joe Biden has concrete plans and he's got concrete policies that will turn our vision of a better, fairer, stronger country into a reality. 플로리다에서는 등록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이미 사전 투표를 한 상태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사우나와 학교까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신규 환자는 이틀째 세 자릿수로 집계됐습니다. 이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사우나에서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26일 첫 환자가 나오면서 접촉자를 조사했더니 16명이 추가 확진된 겁니다. 먼저 확진된 지표 환자와 동행한 일행 5명 가운데 3명도 감염됐는데 이들은 사우나와 같은 건물에 있는 식당에서 함께 식사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우나는 그 실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그 에어로졸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가능한 사우나를 마친 다음에 그 긴 대화를 하지 마시고 그 신속하게 자리를 이동하셔서 학교 관련 무더기 감염도 이어졌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중학교에서 5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환자가 13명으로 늘었고 새롭게 집단 감염이 확인된 경기 포천시 추산초등학교와 관련해서는 15명이나 확진됐습니다. 1학년 학생 그룹이 있고 6학년 학생 그룹이 있는데요. 아직 그 사이에 어떤 관계에 대해서 아직 확인은 좀 더 필요하고 이외에도 경기도 용인 골프 모임과 관련해 9명이 더 확진됐고 강원도 원주 일가족 관련 환자가 7명이나 추가됐습니다. 이런 산발적인 감염으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이틀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지인 모임 관련 환자가 늘고 있다며 불필요한 만남을 자제하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서울 서문여자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배동에 사는 이 학생은 지난 20일 처음으로 증상이 나타났고 지난주 평일에 매일 등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학교뿐 아니라 학원과 교습소도 수능을 일주일 앞두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12월 3일 치르는 대입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수능 전 일주일 동안 방역 강화를 위해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에 들어가는 만큼
이 기간에는 입시 학원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신천지 집단 감염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대구에서 또 교회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사흘 동안 10명이 확인됐는데 교인 사이에 소모임도 잦았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추가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서구에 있는 예수중심교회. 방역요원이 출입문부터 건물 외벽까지 꼼꼼히 소독약을 뿌립니다. 지난 27일 이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바이러스는 교인이 아닌 접촉자까지 퍼져 확진자가 줄을 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주로 금요일과 일요일에 예배를 받는데 확진 판정을 받은 교인은 지난 18일과 23일, 25일에 참석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교회 측은 2m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키며 예배했다고 주장합니다. 대구 서구 대구 예수중심교회와 관련하여 10월 2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입니다. 문제는 소모임. 교인들은 교회 안팎에서 자주 소모임을 가졌던 거로 알려졌습니다. 교회 관련 감염이 처음 알려진 대구 동구에 있는 미용실 주변 주민들은 소모임이 수시로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랑 사람들이 많이 다니거든. 교인들이 이쪽 지역에도 많다니까. 소모임처럼 와가지고 사람들 들어가 기도하고 하는. 교회에서 제출한 명단에 기록된 교인 수는 320여 명.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더 많은 교인이 교회를 찾았다는 이야기도 나와 추가 확산이 우려됩니다. 코로나 있기 전이지. 네네. 그때는 약 1,000명 이상 버스가 2,30대 없네. 신천지 교회를 시작으로 확진자 수천 명이 나온 대구. 겨우 진정세에 접어들었지만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인되면서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내년부터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에게 입학준비금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 돈은 교복이나 원격 수업에 필요한 태블릿 PC 등을 사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 교복에 체육복, 각종 참고서까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새로 살 물건이 적지 않습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그리고 25개 자치구가 이 같은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내년 중1과 고1이 되는 서울 거주 학생 13만 6,700여 명입니다. 준비금은 제로페이로 지급하는데 사용처는 교복이나 체육복 등 의류와 원격 수업에 필요한 태블릿 PC 같은 스마트 기기로 제한합니다. 입학준비금을 받으려면 내년 2월 학교 배정을 받고 등록하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 410억 원은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각각 5대 3대 2의 비율로 부담합니다. 현재 서울 일부 자치구가 무상교복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광역지자체가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입학준비금을 주는 것은 서울이 처음입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한 가계 어려움이 더하고 소득 간 격차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깊은 논의를 거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생 가정의 필요를 폭넓게 지원하는 방안을 이렇게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 무상급식 등록금에 입학준비금까지 서울 시내 모든 초, 중, 고생에 대한 트리플 교육 지원이 실현되면 보편적 교육 복지가 완성됩니다. 교육청은 학용품이나 참고서를 사는데도 입학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표창장 위조 시연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난 재판에서 검찰이 시연을 통해 제작한 표창장의 증거 능력을 두고 거친 설전을 주고받다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임성호 기자입니다. 정 교수 측은 지난 재판에서 검찰이 시연한 30초 내 표창장 위조를 반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딸 조민 씨가 서울대, 부산대 입시 때 제출한 표창장을 제시하며 차이를 조목조목 지적한 겁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시연 제작한 표창장과 실제 표창장을 보면
본문 글자나 총장 직인 부분의 진하기가 서로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 정 교수 컴퓨터에서 확보한 표창장 PDF 파일을 동양대 상장 용지에 인쇄하면 상장 양식이 흐트러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프로그램을 쓰면 PDF 파일도 여백 조정이 가능하다고 반박하면서 지금이라도 표창장 원본을 갖고 오면 시연해서 만든 것과 비교 가능하다고 응수했습니다. 양측은 이 과정에서 서로 문해력이 떨어진다, 검사가 맞느냐는 등의 비난을 주고받으며 말싸움까지 벌이다가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듣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이 기술적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각자의 주장을 입증할 정확한 확인서를 외부 전문가로부터 받아오라고 주문했습니다. 재판이 거의 마무리된 상황에서 변호인 측이 새로운 증거를 무더기로 제출한 걸 두고도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최근 70여 개에 달하는 증거들을 새로 제출했는데 취득 경위와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고, 정 교수 측은 재판 도중 추가로 확보한 증거들을 정리하는 게 늦어졌을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재판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다음 달 5일 결심 공판에 이어 1심 선고 날짜도 곧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를 둘로 갈라놨던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이 67조 원에 이르러 분기 실적으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이겨내고 반도체 슈퍼 호황기 수준의 새 역사를 쓴 겁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분기 매출의 역사를 새로 작성하는 빼어난 실적을 냈습니다. 3분기 매출이 지난 2017년에 최고치를 뛰어넘은 66조 9,6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59%가량 늘어난 12조 3,5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어선 것은 반도체 슈퍼 호황기로 불렸던 2018년 이후 7분기 만에 처음입니다. 부문별로 보면 반도체와 모바일, TV 가전이 모두 고르게 대규모 이익을 냈습니다. 반도체와 모바일의 두 부분 이익을 합치면 10조 원이 되고 TV 가전은 1조 5천억 원대입니다.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수요가 일제히 되살아나면서 핵심 주력인 반도체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3분기에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전자기기의 수요가 조금씩 늘어났었고, 그리고 9월 달에 하웨이의 제재에 대비해서 하웨이가 주문량을 늘렸기 때문에 3분기에 반도체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모바일은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 등 새로운 스마트폰 전략 모델의 판매가 호조를 보인 게 큰 힘이 됐습니다. 하지만 4분기에는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 중단과 서버용 D램 가격 하락 예상으로 최대 실적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글로벌한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서버에 대한 재고 조정이 4분기까지는 이어질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 하락세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악화로 수익성이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YTN 이광효입니다. 걷어찬 약속, 걷어낸 방탄. 한국일보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을 고쳐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를 낼 수 있다는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동시에 정정순 의원 체포 동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가결되면서 방탄 국회 5명을 벗었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17년형 확정 소식도 각 신문 일면에서 비중 있게 다뤘고, 한겨레 신문은 그림판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 등을 풍자했습니다. 시민 절반, 문정부 부동산 실정이 집값 올렸다. 경향신문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내용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향후 1년 동안 집값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47%가 계속 오를 것이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절반 이상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1조 6천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이 최소 1,250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투자금은 홍콩과 호주 계좌로 흘러갔고 340억 원은 국내로 들여와 전액 인출됐는데
검찰이 돈 세탁 뒤 비자금으로 쓰인 건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돼 미국 대선전에서 타격을 입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의외의 코로나 효과를 보고 있다는 기사도 눈에 띕니다. 2주 동안 14곳에서 안전한 모범생 유세를 했던 바이든과 달리 34곳에서 노마스크 군중 유세를 펼친 트럼프가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건수로 평점으로 매기는 사람값. 한겨레 신문은 업체의 필요에 따라 일감당 대가를 받는 한 건별 노동에 대한 기획 기사를 실었습니다. 25분 거리를 15분 안에 가라는 AI 사장님. 불가능한 알고리즘 지시를 따르려다가 위험에 노출된다는 기사의 하소연도 담았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자인 현직 판사가 소송 대리를 맡아 일본 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현직 판사라도 배상 청구액이 1억 원 이하이고 당사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소송 대리인을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조간 브리핑 이하린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출근길, 오늘 아침도 가을 추위가 여전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 6.6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지만 예년 기온을 밑돌고 있는데요. 낮에는 서울 기온이 19도까지 크게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아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니까요.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은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5도를 밑도는 곳이 많은데요. 현재 기온 대관령은 영하 3.4도, 대전 3.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 19도, 광주 20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 동안 예년 수준의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휴일과 다음 주 월요일 사이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동해안 지역에는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수백억 원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됩니다. 각종 모임과 사우나 학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새 환자가 이틀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신천지 사태로 홍역을 치른 대구에선 교회 관련 집단 감염이 또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종합편성 채널 출범 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한 사실이 드러난 MBN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엽니다. 일정 기간 영업 정지나 이보다 강한 승인 취소 처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또 이슬람교도의 흉기 테러로 적어도 3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중학교 교사가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진 청년에게 참소당한 지 채 2주도 안 돼 발생한 것이어서 프랑스 사회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선 뒤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지만 지난 2017년 다시 본격화된 재수사 끝에 결국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다스의 진짜주의는 누구냐는 논란이 처음 불거진 옛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따지면 무려 13년 만에 사법적으로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도 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와 BBK의 실소유주라며 차명재산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건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였습니다. 의혹만 무성한 채 대통령에 당선된 뒤 특검 수사까지 이어졌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정권이 바뀌고 지난 2017년 10월 BBK 주가 조작 피해자들의 고발로 다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전담 수사팀까지 발족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주변에 대한 강제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이어진 소환 조사 이후 구속을 피하지 못했고 비자금 조성 등 무려 16개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스의 회사 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징역 15년과 17년이란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수감과 석방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항소심 재판 중 건강 등을 이유로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져 구속 349일 만인 지난해 3월 한 차례 풀려났고 2심 선고 때는 보석 취소로 법정에서 구속됐지만 변호인이 재헌고장을 제출하면서 6일 만에 구속 집행이 정지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에 꼼수라며 구속 집행 정지에 불복해 항고로 응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한 최초의 판례도 제시했습니다. 고등법원이 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 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최초로 설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재판 내내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며 반전을 거듭하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전략도 대법원의 중형 확정으로 이제 더는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진실이 드러났다며 국민의힘도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말을 아끼며 불행한 역사라는 짧은 공식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형이 확정되자 더불어민주당은 13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다고 환영했습니다. 2008년 다스의 120억 횡령 정황을 파악하고도 면죄부를 줬던 BBK 특검은 정치 특검이었다는 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특검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야 합니다. 열린민주당은 은닉한 자산까지 환수하라며 한 발 더 나아갔고 정의당은 감옥 가는 길에도 국가 시스템을 파멸로 몰고 간 죄를 반성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이가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한탄스러울 지경입니다. 국민의당 역시 응당한 처벌이라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말을 아꼈습니다. 대국민 사과까지 검토했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그게 뭐 법원의 판결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내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평가를 자제했습니다. 당 차원에서 되풀이되는 역대 대통령의 형사처벌은 불행한 역사라는 짧은 논평만 내놓았습니다. 개개인의 잘잘못 여부를 떠나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 체계에서 싹 트지 않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공식 사과하고 과거와 단절하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억울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지도부 차원에서는 확정 판결에 이러쿵저러쿵 평가하는 것이 결코 당에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당의 잘못으로 시정 공백과 보궐선거를 이른 데 대해 서울, 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리고 특히 피해 여성께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행 민주당 당원에는 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헌 개정을 위해 이번 주말 동안 온라인 투표를 시행하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거쳐 다음 주 안에 개정 절차를 마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원 당규에 자책 사유가 있으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명시해놓고는 약속을 파기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전 당원 투표 결과는 뻔하지 않느냐며 온갖 비양심적인 행위를 다하는 민주당은 천벌을 받을 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민주당이 전당원 투표에 나서는 건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을 강행하려는 알리바이 용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귀책 사유가 민주당에 있는 경우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겠다는 규정은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로 있을 때 만들어진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0시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의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의원이 어제 잦은 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검찰이 바로 신병 확보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세 자릿수를 기록한 가운데 사우나와 초등학교, 교회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서울 강남구 럭키사우나에서 지난 26일 첫 환자가 나온 이래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1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포천시 추산초등학교에서도 지난 26일 첫 환자가 발견된 뒤 14명이 더 감염됐습니다. 경기 용인시 골프 모임 관련 확진자도 전날보다 9명이 늘어서 누적 확진자는 51명이 됐습니다. 경기 분당중학교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도 5명이 늘었고 대구에서는 서구 대구예수중심교회에서 감염자가 9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0명이 됐습니다. 서울 서문여자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배동에 사는 이 학생은 지난 20일 처음으로 증상이 나타났고 지난주 평일에 매일 등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교뿐 아니라 학원과 교습소도 수능을 일주일 앞두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12월 3일 치르는 대입 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수능 전 일주일 동안 방역 강화를 위해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에 들어가는 만큼 이 기간에는 입시 학원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주한미군이 헬로윈데이가 끼어있는 이번 주말 서울 용산구 이태원을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헬로윈데이 당일인 내일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주한 미 8군 전 장병과 소속 민간인의 이태원 출입이 금지됩니다. 주한미군은 해당 기간 이태원을 순찰하며 지침을 어기는 장병 등을 단속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레 일요일부터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이 시작됩니다. 포스트 시즌 관중 입장은 경기장 수용 인원의 절반까지 확대되고 선수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남아도 예비 엔트리를 활용해 정상으로 진행합니다. 서범국 기자입니다. KBO가 이번 주 일요일부터 포스트 시즌 개막을 맞아 달라진 방역 계획을 내놨습니다. 정규 시즌은 종료 시점까지 20% 초중반 규모로 관중 입장을 허용했지만 11월 1일 가을 야구부터는 최대 50%까지 관중 입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O와 각 구단, 팬들의 노력으로 그간 1군 선수단 중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방역 조치는 더 강화합니다. 경기 전후 행사 때 방역 관리 강화, 관중 입퇴장 시 거리 두기 강화, 미판매 좌석 테이핑 등이 적용됩니다. 선수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도 경기는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된 선수는 경기에 뛸 수 없지만 구단별 코로나19 예비 엔트리를 운영해 대체 선수를 투입합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각 시리즈를 치르는 경기장이 폐쇄되면 포스트 시즌 진출팀의 홈구장 한 곳에서 경기를 진행합니다. 가장 큰 저희의 이제 목적은 이제 올 시즌에 이제 시리즈를 완수를 하고 시리즈는 포스트 시즌은 치러야 되기 때문에 다양스럽게도 이제 수도권 위주에서 이제 경기들이 치러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고척 경기가 고척돔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수원이라든가 잠실로 이동할 수 있는. 또 선수들은 그라운드를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의 가을철 재확산이 본격화한 가운데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CNN은 미국의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7만 4천여 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50개 주 가운데 41개 주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가 그 전주보다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루 신규 환자가 10만 명을 넘기는 건 시간 문제라고 경고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코로나19 백신 개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미국의 최고 감염병 전문가가 올해 안에 백신이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영국의 백신 전문가는 초기 백신은 결함이 있을 수 있다며 효과에 대해 너무 낙관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올해 안에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기 어렵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미국 의사협회 저널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제약사들이 올해 안에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미 식품의약국 FDA가 내년 1월 전에는 승인을 내주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FDA는 안전성과 효능의 지속 측면에서 더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추가로 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약사들의 백신 개발 속도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선두 주자 중 하나인 미국 화이자는 최종 임상시험 데이터 확보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최종 임상시험 결과를 10월 말까지 공개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이보다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화이자 외에도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와 미국의 존슨앤존슨, 모더나가 치열하게 백신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의 코로나 백신 개발을 이끄는 케이트 빙엄 백신 TF 위원장은 코로나 백신이 1차 출시되더라도 대유행을 종식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초기 백신은 결함이 있을 수 있으며 백신이 감염을 예방하기보다는 증상을 약화하는 데 그치는 상황, 또 모두에게 효과가 있지 않거나 효과가 오래 가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t's important that we do manage expectations, that this is not likely to be a one and done, a silver bullet that will put everything back to rights immediately. 또 다른 백신 전문가인 옥스퍼드대 폴러드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백신을 투여할 수 없다는 점이라면서 백신 공급이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1조 6천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인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최고 경영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금감원이 중징계를 예고한 가운데 해당 증권사가 반발하고 있고 30여 개 증권사 대표들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인펀드 판매 증권사 전 현직 대표들이 제재 심의 참석을 위해 금감원에 도착하기 전 피해자들이 먼저 몰려왔습니다. 대신증산 사기 판매 은폐 축소 웬 말이냐? 금감원에서 열린 제재심의위에는 라인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의 전 현직 최고 경영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금감원은 부실한 내부 통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3개 증권사 중징계에 더해 최고 경영자들에게도 직무 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이들의 직무 정지가 확정되면 3년 내지 5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증권사들은 이번 사태의 1차 책임은 운용사에 있다며 내부 통제 부실로 경영진을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금융지주회사와 금융당국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금융지주회사의 수장들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징계가 금융감독원의 책임 회피나 일반 직원에 대한 징계를 통해서 꼬리 자르기식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윤석훈 금감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책임 추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증권사 최고 경영자에 대한 제재는 다음 달 5일 제재심의위 2차 회의 후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국내 증권업계 최고 경영자 30여 명은 금융당국의 제재를 앞두고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이번 제재에 대한 증권업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후 종편사업자 승인 과정에서 편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것으로 드러난 매일방송, MBN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어제 상임위원회의를 통해 처분 수위를 논의한 데 이어 오늘 오전 한 차례 더 간담회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낼 걸로 보입니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모자란 자본금 560억 원을 임직원 명의로 대출받아 주식을 매입했고 이후 재승인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통한 허위 사업 보고서를 제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방송법에는 방송사업자가 거짓이나 허위로 승인을 받았을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서해 연평도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주민 통제를 못한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늘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이번 사건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은 시기에 남측이 주민을 제대로 관리, 통제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망자의 시신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복지시설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2달째 지지부진합니다. 한 피해 여학생은 피의자인 전 원장과 대표에게 진술을 번복하라는 압박을 받았지만 경찰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관할 지자체도 도움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양주 사회복지시설의 전 원장과 대표가 보호 중인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 사건.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2달이 넘도록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피해 학생들은 성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남아있는 다른 학생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고발당한 전 원장과 대표를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그루밍, 즉 길들이기 성범죄의 전형적 형태라고 분석합니다. 시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원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성적으로 길들여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피해자의 삶에 침투해서 서서히 성적 자극에 둔감화시키는 것이 성적 길들이기 핵심이에요. 길들이기가 무서운 게 뭐냐면 잘 길들여진 아이는 폭로하지 않아요. 피해 학생의 신변 보호도 허술했습니다. 퇴소한 학생 한 명이 지난달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성추행 사실을 털어놓자 피의자인 두 목사가 2차례나 찾아가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를 이 일에서 빼려면은 자기들도 저를 고소를 한 다음에 제 뒷받침이 됐던 사람들을 고소를 하고 저를 거기서 처벌을 안 되겠다고 빼야 된대요. 저를 무조건 먼저 고소를 하고 시작했는데요. 피해 학생 측은 바로 다음 날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는데 경찰은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학생 측에게 신변 보호가 필요한지 물어봤습니다. 관할 사회복지시설을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남양주시도 사건을 방관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피해자 측의 신고를 받고도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현장 점검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이 나오면 그거를 보고 저희가 처분을 합니다. 시청에서는 조사를 따로 안 했단 말씀이시죠? 네. 미지근한 수사와 뒷짐진 지자체의 관리가 추가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니 현장 점검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으니까 가해자는 범죄가 용이해지고 결국 피해자가 신고를 못하는 환경을 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경찰이 방조하는 게 되는 겁니다. 피해자 2명은 다른 곳으로 떠났지만 보호시설엔 여전히 여학생 7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YTN 박희지입니다. 각종 대회 제출할 소논문 등을 대신 작성해준 입시 컨설팅 학원 관계자와 대필 자료로 상을 받은 학생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학원 측은 자료 한 가지를 만들어주는데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도 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명문대에 입학시킨 수험생이 400명에 이른다고 홍보한 입시 컨설팅 학원. 서울 대치동 본원과 목동 본원을 운영했던 곳입니다. 교내 수학 탐구대회에 낼 보고서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는 학부모에게 아예 작성해서 보내주겠다고 말합니다. 올 수 있으면 다 알려줬지만 대부분 다 못 오거든요. 그래서 이메일로 어떻게든 저희가 완성시켜드리고 있어요. 내로라 하는 입시 실적의 비밀이 대리 작성이었던 겁니다. 학원 측은 과학 실험을 해서 소논문을 내야 한다는 학부모 문의에 실험까지 대신해주겠다며 더 많은 수업료를 받기도 했고, 공모전에 제출할 독후감을 작성해주고는 말투는 학생에 맞게 고치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건당 100만 원에서 560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렇게 학원에서 써준 자료를 내고 교내에 대해서 상을 탄 고등학생이 무려 60명. 학생들이 낸 학원비는 모두 합쳐 3억 원에 달합니다. 학생들은 이와 같이 작성된 결과물을 마치 스스로 창작한 것처럼 대회 주최 측에 제출하여 입상함으로써 공정한 대회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상 내역은 학생부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학부모가 의뢰한 보고서들은 전문직 종사자나 대학원생들이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석박사 이상 페이퍼를 좀 쓴 경험이 있는 이런 분들을 강사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심화된 내용들인 거죠. 경찰은 학원 원장을 구속했고 대필해준 대학원생 등 학원 관계자 17명과 학생 60명을 업무방해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대회 주최 단체와 교육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임금 단체 협약 협상 과정에서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GM-노조가 부분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 조합원인 한국GM 전반주와 후반주 생산직 근로자는 오늘과 다음 달 2일 각각 4시간씩 파업을 하고 잔업과 특근 중단도 이어갑니다. 노조는 이번 임단협에서 기본급 인상과 함께 통상임금의 400%에 600만 원을 더한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인 LG화학이 최근 배터리 사업을 독립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일반 주식 투자자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특히 최근엔 국민연금의 반대에 직면해서 오늘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과연 통과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LG화학 배터리 사업의 운명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사업을 별도로 독립시킬 수 있는지가 이번 주주총회에서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참석 주식수 가운데 3분의 2 이상 찬성과 전체 발행 주식 가운데 3분의 1 이상 찬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안건이 통과됩니다. 회사 측은 배터리 부문을 따로 떼어냈을 때 생기는 장점을 주주들에게 호소하며 무난한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할이 됐을 때 배터리 부문에 더 많은 투자와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해서 주주들 문의에 적극적으로 회사의 전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나눈다는 발표 직후 LG화학의 배터리 부문 이익에 기대를 걸었던 일반 투자자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의결권 자문사들이 분할 안건에 찬성했던 기류와 달리 국민연금은 반대 입장을 나타내 막판에 통과가 불확실해졌습니다. 앞서 국민연금은 분할 계획의 취지 및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미래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땐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왔습니다. 앞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과 동아제약의 바카스 분할 때도 반대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LG화학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분은 10%이고 나머지는 LG그룹 30%, 외국인 투자자 40%, 소액주주 10%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식 보유 비율로는 분할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변수는 이를 바라보는 외국인 투자자의 시선입니다. 통상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방향은 외국인 의결권 자문업체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내일 주주총회 현장에서의 투표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반대 결정 변수 속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LG화학 배터리 사업의 홀로서기 여부가 결정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2분기에 폭락했던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가 3분기에 반등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3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연율 33.1%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32%를 웃도는 수치로 미국 정부가 1947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크게 상승한 기록입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다면 2.9% 하락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하게 코로나19에서 회복한 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 대선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곳이 경합주 가운데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걸려있는 플로리다입니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는 1.2%포인트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지만 이번에는 1%포인트 차이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양측 후보가 동시에 출격해서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6개 경합주 가운데 가장 많은 29명의 선거인단이 걸려있는 플로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를 내주면 나머지 5개 경합주 모두를 이겨야 승리가 가능한 만큼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주소지를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옮기고 사전 투표를 하는 이벤트까지 펼쳤습니다. I voted for a guy named Trump. 틈만 나면 현장 유세에 나선 영향인지 그동안 밀렸던 여론조사가 지난 27일에는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처음으로 0.4%포인트 이기기도 했습니다. 엿새 만에 영부인까지 동행해 최대 도시 템파에서 또 현장 유세에 나섰습니다. President Trump chooses to move this country forward. This country deserves a president with proven results, not empty words and promises. 조 바이든 후보로서도 개표가 빨리 되는 플로리다를 이기면 이른바 게임이 끝나는 셈이어서 공을 들이긴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녀간 템파를 포함해 두 곳에서 현장 유세에 나설 정도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e heart and soul of this country is at stake. Right here in Florida. It's up to you. You hold the key. If Florida goes blue, it's over. It's over. 광고비도 배 이상 쏟아붓고 히스패닉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뒤집을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또 2번이나 승리를 경험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투입하는 것도 마다치 않았습니다. Joe Biden has concrete plans and he's got concrete policies that will turn our vision of a better, fairer, stronger country into a reality. 플로리다에서는 등록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이미 사전 투표를 한 상태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 니스의 성당에서 현지 시각 29일 오전 9시 흉기 테러로 여성 2명과 남성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성당 안에서 목이 베인 채 발견됐고 두 번째 피해자는 흉기에 심하게 찔려 숨졌으며 세 번째 피해자는 달아난 인근 술집에서 사망했다고 일간 르몽드가 전했습니다. 부상자 규모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용의자는 오전 9시 10분쯤 경찰이 쏜 총에 맞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니스 시장은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된 뒤에도 아랍어로 신은 가장 위대하다고 계속 외쳤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다시 한번 프랑스가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았지만 절대 굴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흉기 테러가 벌어진 니스의 노트르담 대성당 앞에서 공격을 받는 나라가 프랑스라는 점은 명확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만약 프랑스가 다시 한번 공격을 받는다면 그것은 프랑스의 가치, 자유, 이 땅에서 자유롭게 믿고 테러에 굴하지 않는 가능성을 겨냥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걷어찬 약속, 걷어낸 방탄. 한국일보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을 고쳐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를 낼 수 있다는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동시에 정정순 의원 체포 동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가결되면서 방탄 국회 5명을 벗었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17년형 확정 소식도 각 신문 일면에서 비중 있게 다뤘고 한겨레 신문은 그림판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 등을 풍자했습니다. 시민 절반, 문정부 부동산 실정이 집값 올렸다. 경향신문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내용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향후 1년 동안 집값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47%가 계속 오를 것이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절반 이상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1조 6천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이 최소 1,250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투자금은 홍콩과 호주 계좌로 흘러갔고 340억 원은 국내로 들여와 전액 인출됐는데 검찰이 돈 세탁 뒤 비자금으로 쓰인 건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돼 미국 대선전에서 타격을 입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의외의 코로나 효과를 보고 있다는 기사도 눈에 띕니다. 2주 동안 14곳에서 안전한 모범생 유세를 했던 바이든과 달리 34곳에서 노마스크 군중 유세를 펼친 트럼프가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건수로 평점으로 매기는 사람값. 한겨레 신문은 업체의 필요에 따라 일감당 대가를 받는 한 건별 노동에 대한 기획 기사를 실었습니다. 25분 거리를 15분 안에 가라는 AI 사장님. 불가능한 알고리즘 지시를 따르려다가 위험에 노출된다는 기사의 하소연도 담았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자인 현직 판사가 소송 대리를 맡아 일본 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현직 판사라도 배상 청구액이 1억 원 이하이고 당사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소송 대리인을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조간 브리핑 이하린입니다. 굿모닝 YTN 60초 후에 계속됩니다. 마치 초겨울처럼 추웠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추위가 서서히 풀리겠습니다. 아침까지는 다소 춥겠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9도로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3도가량이 높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옷차림에는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은 오전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오후부터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도, 대전은 3.5도, 부산은 11.7도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19도, 대전도 19도, 광주와 부산은 20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전국 곳곳에 추위를 몰고 올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엽니다. 이미 법이 시행된 지 100일을 넘겼고 앞으로도 가시밭길이 훤합니다. 야당의 거부권이 큰 변수인데요. 민주당은 이걸 무력화하는 법 개정 카드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목표대로 연내 출범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연휴에 같았으면 이른바 불금인 오늘이 헬로윈을 즐기기 딱 좋았을 날일 겁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하루 환자가 100명 안팎으로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자체는 이번에 특별 점검을 하고 일부 유명 클럽들은 아예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올해만큼은 집에서 즐기는 헬로윈, 홈러윈을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굿모닝 YTN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YTN 24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